신문 이야기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문 읽어주는 남자 김진입니다. 남북 고위급 회담 타결된 이후 남북 간의 팽팽하게 긴장됨이 고조되던 군사적 긴장 상태도 서서히 완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궁금한 것은 과연 김관진 실장과 황병서가 단둘이 앉아서 어떤 대화를 실질적으로 주고받았는지, 실제 그 두 사람이 나눴던 대화 내용에 주목과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저희 돌직구쇼에서 오늘 두 사람만의 은밀했던 대화 취재했습니다. 잠시 후 공개하겠습니다. 오늘도 특급 게스트 한 분 모셨습니다. 한국국가전략연구원의 통일전략센터장, 그리고 대진대학교 통일대학원 교수, 전 국방부 북한정책과장, 전 남북군사신무회담 수석대표, 예비역 군장이신 문성국 장군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문성국 장군님 저랑 국방부 있었을 때 참 취재 기자로서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 오늘도 특급 돌직구 부탁드리면서 오늘자 조간신문들이 과연 어떤 내용, 어떤 기사에 주목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동아일보 한 장의 사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이 사진입니다. 자세히 보실까요? 협상이 타결된 직후 북한의 포문 상황을 우리 기자가 찰칵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전시 상황이 치닫던 22일에 지금 보이십니까? 북한 황해도, 대수합도, 해안포 포문이 활짝 열려 있었는데 남북 타결된 직후 문을 굳게 걸어 닫았습니다. 북한은 준 전시 상태 해제하겠다 이렇게 약속했는데 일단은 약속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잘 보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언제 돌변할지는 모르는 일이죠.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국일보입니다. 관련 기사 소개해드리죠. 북한의 잠수함도 속속 복귀하고 있다. 우리 군은 하지만 방어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북한의 잠수함 70%, 50여 대가 우리 감시 레이더에서 사라졌었는데 탑상 타결 이후 북한의 잠수함들이, 사라졌던 잠수함들이 수면 위로 고개를 내밀고 다시 잠수함 기지로 모여들고 있다라는 국방부발 기사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 일면인데요. 김관진 안보실장 앞에서 환하게 악수를 하면서 합의를 했던 황병서가 그 밑에 있는 기사를 보시면요. 북으로 돌아가서 말입니다. 나만이 교훈을 찾았을 것, 딴소리를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북한이 우려했던 대로 혹시 협상 뒤집는 것 아니냐, 뒤집은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데 황병서의 딴소리 잠시 후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일면, 중국의 전승절, 북한은 김정은 대신 최룡해가 가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최룡해, 잘 아시죠? 김정은의 핵심 참모인데요. 박 대통령이 한편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벌써 다음 달 3일이니까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전승적 열병실에 참석할 것이 현재로서는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우리 박 대통령 열병실 참석한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대북 확성기 방송에서 우리 대통령은 중국 3번이나 갔는데 김정은은 한 번도 못 갔대요. 놀렸던 그 내용 이번 열병식에도 재현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는 한겨레 신문입니다. 한겨레에 실린 사진. 자, 박근혜 대통령이 박수를 받고 있는 사진. 사실 이 사진은 청와대에서 국제기능올림픽 선수단과의 오찬장에 입장 시 박수를 받고 있는 건데, 박 대통령의 인기가 요즘 남북관계, 이 대북 긴장 상황을 잘 다스렸다, 컨트롤하고 있다라는 이유로 인기가 요즘 올라가고 있습니다. 잠시 후 박 대통령이 오늘 어떤 행보를 보일지도 전해드립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서울신문입니다. 서울신문 사진 한 장 보시죠.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박근혜 대통령이 누구를 만났냐 하면요. 바로 파면돼서 옥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된 SK 최태원 회장과 만나서 SK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준공식에서 최태원 회장으로부터 반도체 생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는데, 최태원 회장이 SK 측에서 전역을 미룬 우리 장병들에 대해서 SK에서 특별 채용하겠다 이렇게 밝혀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북한군이 이번 사태를 통해서 전시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우리 측에 공격을 가해올지 북한군의 전력과 전술이 들통났다. 이런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북한군이 우리를 기습할 때 어떤 작전으로 그동안 준비해 왔는지 하얗게 들통난 북한의 작전, 잠시 후 저희 돌직구쇼에서 자세히 낱낱이 고발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은요. 황병서가 말을 뒤집었다. 황병서의 딴소리입니다. 베링 기자입니다.
황병서 북한인민군 총정치국장이 협상 타결 16시간여 만에 북한 방송에 등장했습니다. 남선 당국은 근거 없는 사건을 만들어가지고 일방적으로 상대 측을 자극하는 행동을 벌이는 경우 군사적 충돌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는 심각한 교훈을 찾게 되었을 것입니다. 일촉즉발 긴장 상태의 원인이 됐던 목함질의 도발을 우리 정부가 만든 근거 없는 사건인 것처럼 발뺌한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를 향해 훈계까지 했습니다. 이번 북남 고위급 긴급 접촉에서 이룩된 하위 정신을 진지한 자세로 대하고 그 리행에 적극 나섬으로써 북남 관계 발전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기를 바랍니다. 앞서 북한은 남북 고위급 접촉이 타결됐다는 소식을 우리보다 3분 빨리 아주 신속하게 보도했습니다. 양측이 발표한 공동 보도문은 전체적인 틀은 같았지만 일부 문구에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북측은 준 전시 상태를 해제하기로 하였다. 북측은 동시에 준 전시 상태를 해제하기로 하였다. 북한이 동시에라는 단어를 추가한 것은 대북 확성기 방송이 중단되는 시점과 동시에 준 전시 상태를 해제하겠다는 입장을 못 박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채널A 뉴스 배혜림입니다. 황 총정치국장, 불과 한 달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번 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이번 일은요, 젊은 사람의 일생이 걸린 문제입니다. 어떻게 지난 날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요, 대한민국 정군을 지휘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바로 제가. 물에 쓸려온 게 아닙니다. 누군가 고의적으로 와서 우리 측에 지뢰를 묻은 겁니다. 누구겠습니까? 우리 군이겠습니까? 귀측군이겠습니까? 김관진 안보실장이 이렇게 큰 소리를 높이자 일순간 회담 장소에 정적이 맴돌았다고 합니다. 김관진 안보실장이 이렇게 강하게 목소리를 높였던 이유는 바로 황병서 총정치국장이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도발을 다 따지면 언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잘못을 들춰서 따지기보다 앞으로 어떻게 잘할 것인가에 논의를 집중합시다. 그러니까 속된 말로 과거는 묻지 말라. 이런 식으로 황병서 총정치국장이 나오니까 우리 측 김관진 실장은 이게 어떻게 지난 일입니까? 한 젊은이의 인생과 생명이 걸린 일입니다. 이렇게 큰 소리를 높였다. 바로 두 사람이 은밀히 대화했던 그 순간의 대화 내용을 저희가 오늘 아침 재연을 해봤습니다. 그러자 회담이 장기간에 이룰수록 북측의 황병서 총정치국장은 김관진 실장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귀축, 김관진 실장이라는 공식 호칭 대신에 김 선생, 김 실장 선생 이렇게 부르는 등 분위기가 다소 누그러졌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문성국 장군님. 예. 저희가 조금 전에 김관진 안보실장과 황병서 총정치국장 간의 대화를 재연을 했는데 우리 측의 김 실장이 일단은 굉장히 큰 소리를 냈습니다. 황 총정치국장이 꼼짝을 못했다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회담 대표로 나가셔야 되겠어요. 아, 회담 대표로 제가 나가야 된다. 아직은 역량이 부족합니다. 예. 우리 황병서는 아시다시피 군복은 입고 있지만 예. 군인이 아니에요. 황병서는 군인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원래 당에서 잔뼈가 굵었고 조직 지도부에서 우리 군 인사 업무를 담당했던 인물이에요. 예. 그러니까 남북 관계도 잘 모르고 예. 군사 관련은 군복을 입고 있지만 군 관련 세부 사항은 잘 모르죠. 예. 근데 왜 북한이 저렇게 수세적으로 나왔느냐? 결국은 북한이 지뢰 도발에 대해서 확성기 방송을 우리가 개시했고 예. 그것이 북한에게 뼈아픈 조치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 과거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지금 두 사람이 뛰쳐나왔단 말이죠. 그렇죠. 그 사람의 기본 임무는 확성기를 끄고 예. 그걸 완전히 철거해서 다시는 확성기가 켜지는 일이 없도록 만드는 그것이 기본 책무인데 예. 사실 우리로서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명확하게 시인하고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내는 거란 말이죠. 예. 그러기 위해서 김관진 실장은 명백한 증거를 들이대면서
우리의 요구를 했고 북측은 과거 지난 일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그냥 대충 유야무야 덮고 아니 이게 일단 덮을 일도 자기의- 아니다 말입니다. 그렇죠. 북한에서는 뭐 예. 한두 사람 죽는 거 뭐 몇백만이 생명을 잃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사회니까 젊은 사람 2명 다리 다친 거 별 관심이 없을 거예요. 예. 그러나 우리로서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 우리 국가의 생명과 예. 같단 말이죠. 예. 그런 차원에서 눈높이가 전혀 다른 것이고 전혀 달랐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자, 정성희 동아일보 논설위원님, 김관진 안보실장이 이게 어떻게 묻고 갈 수 있는 일입니까? 내가 대한민국 전군을 지휘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국방부 장관이었다. 이렇게 말하니까 황병서의 입이 꽉 다물어졌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황병서는 그 협상 전문가가 아니죠. 예. 김양건 같은 경우는 협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협상 전문가가 아니고 그 김정은과 연락을 의사를 대리하는 그 황병서와 그다음 협상 전문인 김양건이 있었고 우리 측은 역시 역할을 분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측에서 나갔던 이렇게 갑자기 또 생각이 홍영표 같은 예. 경우는 좀 이렇게 달래고 지략을 하고 담당하고 김관희 실장은 약간 압박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아침 신문에 보도해 보면은 마치 경찰에서 범인을 취조할 때 굿캅, 배드캅, 좋은 경찰, 나쁜 경찰 하듯이 오. 악역을 하고 좀 달래고 이런 강원 전술을 하면서 그쪽의 협상의 주도권을 이끌어간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김관진 실장이 그러니까 배드캅, 강한 경찰, 큰 소리 치고 제가 아까 재연했던 것처럼 테이블도 딱 치면서 그런 역할을 했다. 그러면 그 소위 배드캅 전략 먹힌 셈이네요. 일단 김관진 안보실장 강경파죠. 예. 사실 오죽 강경파라고 생각했으면 북측에서 김관진 그 사진을 놓고 개들이 물어뜯게 하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있었습니다. 일이 승량이에 대해 찢어질 그렇죠. 사람. 그리고 또 이렇게 그런 있었어요. 사람을 협상 파트로 앉아서 또 이야기하는 북한도 참 딱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그러네요. 욕을 언제 해놓고. 예. 그런데 이제 우리 측도 김관진, 홍영표 대북 협상 경험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김관진 실장 대북 협상 나가본 적 없습니다. 홍영표 장관 미안하지만 대학 교수하다가 청와대 비서관 하다가 장관 됐습니다. 예. 협상 경험 없습니다. 그러나 단 이제 협상을 하게 되면 뒤에 수많은 경험이 있어도 우리 통일부 직원들, 국방부 직원들, 국정원 직원들이 이제 받쳐주지요. 예. 근데 북한에는 김양건이라는 협상이 아주 노련한 정말 남북 관계에서 남북한 통틀어 삼아 협상을 가장 잘한다는 김양건일 겁니다. 김양건이라는 정말 킹카가 온 것이죠. 그래서 저는 큰 협상의 틀은 김양건이 아마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김정은의 뜻을 받들고 김정은과 직접 통화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은 또 황병서고 그래서 그런 이제 그쪽에서는 그런 아마 역할 분담이 됐을 거예요. 우리는 김관진 실장은 스타일이 그러니까 스타일이 강한 이야기 할 수밖에 없는 스타일이고 그리고 이제 홍영표 장관 굉장히 성격이 좀 온화한 스타일입니다. 또 통일부의 역할이 그렇습니다. 항상 정부 내에서 국방부와 국정원과 통일부가 대북 관계할 때 통일부가 항상 온건한 자세를 취해요. 예. 그래서 국정원이나 국방부에서 저 좌파들 아니냐 이런 적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 국가 내에서 시스템 그런데 국가 내에서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균형 밸런스를 맞출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할 부서 내 역할도 이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 김관진 안보실장에게 한 소리 듣고 북으로 돌아간 황병서가 북에 가서 딴 소리를 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가 바로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저희가 만든 돌직구신문 첫 번째 뉴스를 확인하시죠. 분명 같은 합의를 해놓고서 왜 꼭 북조선은 다른 발표를 하느냐, 합의 깬 거 아니냐, 말 바꾼 것 아니냐, 황병서가 뭐라고 했길래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이번 북남 고위급 긴급 접촉을 통하여 남선 당국은 근거 없는 사건을 만들어 가지고 일방적으로 벌어지는 사태들을 일방적으로 판단하고 일방적인 행동으로 상대 측을 좌우하는 행동을 벌이는 경우 정세만 긴장시키고 있어서는 안 될 군사적 충돌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는 심각한 교훈을 찾게 되었을 것입니다. 근거 없는 사건을 만들어 가지고 일방적으로 벌어지는 사태들을 일방적으로 판단하고 일방적인 행동으로 상대 측을 자극하는 행동을 벌이는 경우 정세만 긴장시키고 군사적 충돌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는 심각한 교훈을 남조선이 찾게 됐을 것이다. 일방적이라는 말을 고의적으로 수차례 강조해서 썼습니다. 문성무 장군님, 예. 황병서의 말을 방금 들어보면요. 남조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자기들이 없는 일을 자작극으로 만들어 놓고 우리 측에
그러니까 북조선 측에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일방적으로 협박을 했더니 결국 군사 충돌밖에 불러올 수밖에 없지 않았냐. 남조선이 이 교훈을 뼈아프게 치렀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거 뭡니까? 합의 깬 겁니까? 말 바꾼 겁니까?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번에 이제 북한이 보여준 태도를 보면 아까 이제 황병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북한이 원래 황병서가 나올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황병서가 나올 생각이 제일 없었다. 먼저 출발은 김양건이가 우리 김관진 실장하고 둘이 만나서 이 결판을 내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황병서 나와라. 그랬더니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이거 황병서 내보내가지고 되겠나? 그럼 둘이 나오려면 우리 쪽에 누가 나와야 되는데 홍영표 장관. 예. 2년 전에 홍영표 장관이 김양건 나오라 그랬을 때 무슨 소리냐? 격이 안 맞아 안 나가. 깨진 적이 있어요. 그 어린 홍영표 예. 장관을. 그럼 그때는 홍영표가 아니었지만 예. 통일부 장관. 그러니까 이번에는 얼마나 다급했는지 이것저것 안 따지고 전제 조건도 다 밑에 내려놓고 나왔어요. 유감 주체가 분명하죠. 이유가 분명하죠. 대상이 분명해요. 그런 것을 합의문에 못 박은 것은 남북관계사에 없는 일이에요. 예. 얼마나 급했으면 그런 합의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면을 세워야 되잖아요. 면 세워야 된다. 예, 그런데 저는 이번에 북한이 다른 태도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런데 돌아가서 좀 다른 태도를 보일까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기대하셨군요. 역시 그건 바뀐 게 없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북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북한이 하는 말을 믿지 말고 그들이 하는 행동을 믿어라. 행동을 믿어라.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번에 합의가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습니다. 남북관계 전환의 계기를 만들었고 발판과 틀을 만들었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이걸 제대로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하는 예.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딴 발표하는 거 어쩔 수 없어요. 그 북측은. 예. 그런데 이 딴 얘기하면서도 그 다음에 이어지는 얘기가 중요해요. 행동들. 예, 얘기들이 어제 한 얘기가 3가지인데 남측이 이렇게 자작극을 하고 일방적으로 하고 자극하고 사태를 조성한 모든 책임이 남쪽에 있지만 예. 우리 인민과 표현은 안 했지만 우리 김정은 위대하신 지도자께서 남측을 포용하고 그렇게 해서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아량도 보였고 예. 그렇게 해서 합의가 만들어졌고 앞으로 만들어진 합의를 잘 지켜서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을 자기들이 주도하겠다. 예. 그런 내용이 어제 황병서 그랬죠. 총정치국장 발표의 요지예요. 예. 그래서 앞에 것에 우리가 주목하기보다는 뒤에 나온 그것을 주목하면서 앞으로 있을 이산가족 상봉이라든지 남북관계 발전이라든지 우리 국민들은 좀 서운할 거예요. 네. 뭐 사과가 들어가야지. 왜 재발 방지 안 들어갔어? 상당히 기분 나쁘고 유감이지만 그래도 이번에 북한의 태도와 행동을 앞으로 바꿔나갈 수 있는 그런 전기가 됐다면 그러면 의미가 있는 것이니까 앞으로 그들의 행동을 주목하면서 우리가 이번에 합의는요. 제가 남북관계를 쭉 봤을 때 그동안 합의한 중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예. 합의가 있어요. 그게 우리가 스위치를 하나 잡고 있어요. 스위치를 잡고 있다. 예, 스위치. 그게 뭐냐면 북한은 이번에 나올 때 끄는 거 말고 제거하는 걸 목표로 했는데 예. 잠시 끄고 돌아갔어요. 어. 자, 그러면 우리는 확성기를. 그러면 우리는 북한이 하는 행동 여하에 따라서 이거 잠시 껐던 거 다시 키면 돼요. 확성기 다시 키면 고만이다. 다시 키면 되는 거예요. 예. 그 키를 잡았다고 하는 것이 재발 방지라고 하는 표현은 안 들어갔지만 재발 방지를 행동으로 강제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우리가 확보했다는 게 그게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에요. 방금 말씀하셨던 황병서 얘기 중에서 그 뒷부분에 나온 얘기. 황병서의 진심은 그 뒤쪽에 있다. 말은 바꿨을 지언정 합의를 아직 깬 것은 아니다. 라는 메시지였는데 황병서 총정치국장의 뒷부분 이야기도 한번 마저 들어보시죠. 북남 고위급 긴급 접촉을 통하여 남선 당국은 근거 없는 사건을 만들어 가지고 일방적으로 벌어지는 사태들을 일방적으로 판단하고 일방적인 행동으로 상대 측을 자극하는 행동을 벌이는 경우 정세만 긴장시키고 있어서는 안 될 군사적 충돌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는 심각한 교훈을 찾게 되었을 것입니다. 네, 요거는 같은 얘기가 지금 반복이 됐는데 그 뒷부분의 이야기는 저희가 준비되는 대로 틀어드릴 텐데요. 남측 당국이 이번 북남 고위급 긴급 접촉에서 이룩된 합의 정신을 진지한 자세로 대하고 그 이행에 적극 나섬으로 북남 관계 발전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기를 바란다. 박유진 대변인, 네. 충고까지 했어요. 그 마지막 부분은 그거잖아요. 공동의 노력으로 북남 관계 개선의 새로운 분위기가 마련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따라서 기승전 다행
예. 군인들로서 얼마나 안도를 했겠어요. 앞부분 뭐라고 떠들든 간에 그거 사실 큰 의미 없다고 봅니다. 12라운드 권투 내내요. 일방적으로 두드려 맞고 잘 버텨서 KO는 면하고 자기 코너로 돌아갈 때 그 두드려 맞은 선수가 하는 행동 보셨어요? 내가 이겼다! 이러고 이제 돌아가는 정신적 승리. 예. 그러니까 혹시 이거 심판인들에게 점수에 좀 영향을 줄 수 있을까 하고 예. 피는 철철 흘리면서 이렇게 맞아요. 실컷 얻어맞고 부은 눈을 이렇게 감추어서 이렇게 자기가 하는. 이겼다. 예, 정신적 승리이기도 하고요. 그냥 헛된 행동인 거죠. 이번에 보면 외신들도 모두 다 남쪽이 승리했다. 그리고 뭐 절반의 승리밖에 못했다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남쪽이 승리했다라고 하는 평가가 훨씬 많습니다. 예. 그런 걸 보면 안에서 보나 밖에서 보나 이번에 북이 굴욕적인 협상 태도와 또 우리 협상 전체에 이제 끌려왔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간 거는 맞아요.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성에 안 차고 분에 안 차는 그런 그런 합의 결과로 나온 것 같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진전된 의미들은 있다. 그리고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스위치를 하나 가지고 있는 것도 확실한 거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에 가서 그렇게 얘기한 건 그야말로 내부 단속용이다. 내부 단속용이다. 몇 대 안 맞았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 내부 단속용밖에 되지 않는다고 저는 봅니다. 맞긴 맞았는데 나는 말짱하다. 예. 근데 이 대치 국면에서 예. 워낙 떠들어놨잖아요, 사실은. 예. 중학생들, 야, 니네도 입대 자원서 쓰라고 해가지고 100만 예. 명 모았다면서요. 그 100만 명한테 뭐라 그럴 거예요? 우리가 이겼거든. 걱정하지 말고 학교 가서 공부하라고. 그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아마 상당 기간, 그리고 북의 선전, 선동 라인들, 교양 담당, 당 라인들은요, 이번 상황이 우리에게 왜 우리가 이긴 건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해석시키느라고 엄청나게 진을 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보면요, 상당히 좀 이례적인 게 황병서가 남북회담에서 남북회담의 그 북측 당사자가 회담 끝나자마자 TV에 출연해서 이건 유례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유례가 없이 나왔고 그리고 첫 번째 멘트도 우리는 불만족스럽지만 북측은 굉장히 고심한 흔적이 보여요. 예를 들어서 남조선 당국은 근거 없는 사건을 만들어 가지고 일방적으로 벌어지는 사태들을 일방적으로 판단하고 근데 본래 북한 측의 편이라면 남조선이 조작해가지고 그렇죠. 모략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또 이번은 뭐 김정일 위대하신 장군님의 뭐에 따라서 우리가 북을 압도하고 왔다라고 남조선을 압도하고 왔다라고 해야 되는데 굉장히 순화된 표현을 썼어요. 예.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북측이 나름대로 좀 의식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보이고요. 아무튼 황병서라는 북한 주민들도 압니다. 황병서가 제2인자라는 걸. 그런데 황병서를 내세워가지고 한다는 것은 이번 협약문에 대해서 북한 측이 어느 정도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분석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굴욕적 협상이라는 게 여러 가지로 보이는 게 그 외에 맞고 온 가장들이 집에 와서 큰 소리 펑펑 치잖아요. 야, 내가 눈두덩이가 됐으면 걔네는 어떻게 해서 이제 나한테 꼼짝 못할 거야. 예. 괜히 큰 소리 치는 딱 그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번 협상에 북한이 상당히 스스로 굴욕적이라는 거를 알고 있구나라고 느낀 게 바로 말씀드린 대로 황병서가 이례적으로 나서서 발표를 했다는 점. 그리고 새벽 2시에 우리보다 3분 앞서서 먼저 이런 합의문을 발표했다는 점에서 우리 쪽 여론이 북한 주민들한테 흘러들어가는 거를 빨리 귀를 막고 싶구나. 예. 스스로 굴욕적 협상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론을 빨리 차단하고 교육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대내용이다. 대내용이고요. 그리고 재밌었던 거는 근데 이제 이것이 과연 굴욕적 협상이냐, 우리 쪽이 승리한 것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저는 우리 쪽이 승리한 협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나라가 참 진영 논리가 무섭구나라는 생각이 든 게 예. 이게 우리 쪽이 승리한 협상이다라고 했더니 보수 쪽 인사들은 네가 진보 쪽 사람이기 때문에 북한의 우호적이어서 이걸 승리한 거다라고 보고요. 예. 반면에 또 진보 쪽 사람들은 네가 보수 쪽 사람이기 때문에 정부를 찬양하기 위해서 이건 잘된 협상이라고 얘기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서로 같은 얘기를 하면서 논리가 다르군요. 예. 그럼 저는 진보인가요? 보수인가요? 대체? 예. 진수죠, 진수. 진수. 그냥 제 생각입니다. 정말 예. 언론들이요. 제가 자꾸 제가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사설이 한겨레 신문을 보면요. 한겨레 신문은 정부에 항상 비판적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남북관계 대지나 이론회 한 다음에 여기에 새 관계 토대에 이룬 중요한 합의 아주 호평을 해왔습니다. 한겨레가 웬일로? 웬일로 매우 호평을 했습니다. 100점 줬잖아요. 100점. 어제 뭐 100점을 주는 마찬가지인데 한국 현재 진보 세력이 굉장히 이번 합의에 대해서 높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수 쪽은 동아일보 같은 경우는 제목은 사실 이렇게 뽑았습니다만은 제목은 도발된 응징 하면 제목은 무엇이었지만 내용은 굉장히 비판적이에요. 동아일보 사설은 조선일보도 마찬가지로 사설을 보면은
북 못된 버릇 고칠 건가? 그런 조로의 기회 놓친 건가? 그래서 약간 비판적입니다. 예. 그래서 보수 언론은 이번 합의에 대해서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보고 있지만 진보 언론은 굉장히 박수를 치는 예. 아주 이례적인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례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안보에는 사실 보수와 진보가 없어야 되고 여야도 따로 없습니다. 예, 여야도 따로 없어야 되고 이런 얘기로 자꾸 진보와 보수 가르는 것도 옳지는 않은 것 같은데 참 재밌는 현상이네요. 황병서가 북에서 딴소리를 했지만 딴소리 했을 지연정 결과문, 합의문을 깬 것은 아니다. 이런 결론을 저희 도지구쇼에서 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이슈가 있습니다. 김관진 우리 측 안보실장이 합의해놓은 합의문을 과도하게 해석해서 무리수를 뒀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김관진 안보실장이 새벽 2시에 청와대에서 말했던 내용 중에 바로 이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재발 방지를 끈질기게 요청한 이유는 재발 방지가 되지 않으면은 이러한 도발 사례가 또 생기고 국민의 안전과 안보 불안이 되는 도발의 악순환을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재발 방지 약속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정성희 의원님, 김관진 안보실장이 저 내용을 말하면서 이번 고위당국자 접촉을 통해 당면 사태를 수습하고 재발 방지 및 남북관계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은 매우 다행이다. 이런 논평을 했는데 왜 논란이 되고 있죠? 그렇게 논평을 해서 우리는 남북 합의문에 재발 방지 문구가 들어가 있는 줄 알았어요. 예. 지금 안영환이 우리 동아일보 사설에 대해서 약간 그 비판적으로 말을 했는데 합의문을 딱 들어보니까 합의문 어디에도 재발 방지라는 말이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전날에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얘기할 때도 재발 방지가 없으면은 우리가 안 받겠다고 했는데 대통령도 후퇴한 것이고 우리가 이제 그 대목을 이제 비판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거에 재발 방지가 없는데 김관희 실장이 이렇게 얘기한 거는 과장해서 얘기한 거 아니냐. 실적을 아까 황 병사가 북한에 가서 딴소리 한 것처럼 이거 지금 뭐 합의문에도 없는 거를 좀 딴소리 한 거 아니냐 하는 지적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예. 지금 우리 문천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세 번째 합의문에 나와 있는 북한이 비정상 상태가 계속될 경우에 이제 확성기 부분을 북한은 영구히 철거하기를 원했지만 우리는 비정상 상태가 있는 경우에 확성기를 재개할 수 있다는 걸 그런 문구가 담겨 있거든요. 예. 재개할 수 있다는 건 없지만 확성기를 끄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김관희 실장은 너네가 재발 방지란 말은 들어가지 않았지만 유사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우리는 언제든지 확성기를 통한 심리전을 계속한다. 예. 이것을 북한의 사실상 재발 방지를 담보할 수 있는 장치로 보고 재발 방지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이제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래도 이제 일각에서 보기에는 그래도 합의문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인데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은 좀 과당적으로 자신의 공을 과잉 해석한 거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어제는 이 북한이 말했던 유감이란 부분이 과연 사과냐 사과가 아니냐 이런 논란을 다뤘다면 오늘은 재발 방지라는 단어가 합의문에 안 들어가 있는데 비정상적인 상황이 계속되지 않는 한 확성기를 끄기로 했다라는 말의 그 앞에 전제 조건이 사실상 재발 방지를 약속한 것과 다름없지 않느냐 이런 논란입니다. 문 장군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제 재발 방지라고 하는 그 워딩이 딱 합의문에 들어가면 좋겠지요. 그럼 참 좋았을 텐데. 예, 근데 그거는 앞에 유감하고 연결되는 얘기예요. 그 내용이 들어간다는 거는 북한이 합의문에 명시적으로 자기들의 한 행위를 그대로 드러내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넣기가 어려웠을 것이고요. 다만 제가 이제 아까 그 사망의 내용이 남북관계 사이에서 굉장히 의미한 합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남북 간의 합의 문건만 따져도 아마 100건이 훨씬 넘을 거예요. 예. 굉장히 중요한 합의들이 많이 있었는데 제대로 잘 안 지키고 있어요.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안 지켜도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그걸 제재하거나 할 수 있는 수단이. 그런데 이번에는요, 제가 그동안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분명히 재발 방지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그런데 재발 방지라고 하는 표현은 안 들어가 있지만 재발 방지를 우리가 갑의 위치에서 판단하고 조치할 수 있는 조항이 들어간 거예요. 너네 합의문 깨? 그럼 우리 확성이 다시 틀어? 그렇죠. 예. 그거 할 수 있는 스위치는 북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있거든, 스위치는. 그렇죠. 우리가 킬 수 있는 위치가 됐기 때문에
사실은 재발 방지 아무리 거기다가 문구를 명시한다 한들 그동안 수없이 약속을 깬 예. 뭐 거의 100% 깼죠, 약속을. 예. 그랬던 북한이 그 약속을 지킨다는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제 예. 제가 취재를 하면서 재밌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문성묵 장군님은 제가 개인적으로도 잘 아니까 사실은 남북 군사 실무회담 수석 대표로서 남북 간의 합의, 이 북한 군들과 얼마나 많은 합의를 했었습니까? 북한에게 있어서 합의문 한 장은 중요하지 않다. 합의한 당사자 총설하고 왜 귀군 맘대로 해서 하면 그만이다. 그게 사실 북한에서 통하는 정설이다. 그렇죠. 사실입니까, 그게? 그렇죠. 예, 북한은 뭐 사실 그렇습니다. 그 지난번에 심리전 방송 재개했을 때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는 아니 가서 북한 GP나 하나 폭파시켜야지. 그건 뭐 확성기나 세워가지고 그게 무슨 뼈저리나 아픕니다. 근데 북한 입장으로 생각하면요. 북한에서 뭐 GP 폭파되고 거기서 병사 몇 명 죽는다고 김정은에게 무슨 피해가 가겠습니까? 북한에게 피해는 최고 존엄에게 얼만큼 아픔이 되느냐 하는 것인데 예. 이번에 확성기는 최고 존엄의 심장부를 겨눈 것입니다. 김정은의 심장부를 겨눈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행태가 나온 것이고 예. 앞으로도 심장부를 겨눴던 것을 잠시 내렸는데 다시 올리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북한의 행동을 강제할 수 있는 재발 방지의 확실한 장치를 이번에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예. 감춰져 있지만 북한의 체면을 생각해서 살짝 감춰놨지만 다시 꺼낼 수 있는 그 장치가 마련됐다고. 사실 진보 보수의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예. 저는 보수 중에 보수 있는 사람입니다. 전 잘 알죠. 네, 그러나 이 남북 관계를 생각하고 앞으로 지금 대통령은 정말 북한을 응징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국민의 안정과 또 앞으로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아마 그런 고뇌에 찬 그런 합의, 여러 가지 비난 여론을 감수하고 그런 조치를 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저도 아마 제가 왜 방송 가서 저런 얘기하냐, 너 보수야 진보야 아마 이런 논란이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남북 관계를 생각하는 그 입장에서 이번에 합의를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저 또한 김관진 실장의 말씀에 이거 뭐 왜 과장이야라고 하는 거는 조금 약간 비판을 위한 비판이다. 약간 좀 꼬투리 잡기 아니냐라는 생각까지도 조금 들어요. 김관진 실장은 그냥 한미를 좀 설명하려고 외교적으로는 이거는 남북이 공동으로 합의를 하는 거잖아요. 협상을 하는 거잖아요.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100% 잘못했습니다. 우리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걸 누가 거기에다 그대로 문구 그대로 적나요? 그걸 문구 그대로 적을 때는 전쟁을 해서 한 패전국만이 그렇게 적을 뿐입니다. 우린 전쟁을 한 게 아니잖아요. 같은 위치에서 협상을 한 상황에서 100%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런 문구 그 누구도 적지 못합니다. 근데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발 방지를 위한 최선의 장치를 남겨놓은 상태에서 비정상적인 사태라는 문구를 적었으면 그 정도는 충분히 재발 방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 한 것이고 그 함의를 김관진 실장이 설명한 것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김관진 안보 실장의 말을 두고 여러 가지 논란이 일고 있다라는 내용을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는데 문성묵 준장께서 또 아쉽지만 지금 이 시간에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국가와 안보를 생각하는 스케줄이 뒤에 있기 때문에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또 사실은 안 되는 상황인데 또 제가 부탁했는데 흔쾌히 또 와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고 도시구쇼에서 종종 뵙겠습니다. 영광이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확성기 스위치를 우리가 언제든지 킬 수 있다는 것, 박윤지 대변인. 그 부분이 사실은 북한에게 있어서는 언제든지 우리가 위협수단이 될 수 있다. 솔직히 인정을 해야 되겠는데 저하고 유승민 의원하고 오판한 게 있잖아요. 혹독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고 했을 때 확성기 키겠다고 해서 저는 저대로 웃고 방송에서도 제가 그건 우스운 얘기다 얘기를 했고 국방위원회 소집해가지고 있었을 때 유승민 의원이 시원하게 국방부 장관을 닦아세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다 기억하실 텐데요. 근데 사실은 좀 지금도 뜻밖이에요. 왜 저 확성기 방송 가지고 저렇게 민감하게 할까? 실제 저기서 근무했었던 사람들 이야기나 혹은 북쪽에서 그 방송을 들었던 사람들의 얘기는 그렇게까지 멀리 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을 들었을 때 말씀들 하신 대로 예쁜 목소리의 아나운서가 나와서 여군이죠. 여군이 나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 대단한 거겠어요. 그런데 북이 그만큼 정통성이 취약해져 있다는 걸 저는 놓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3대 세습, 이거 저게 말이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북에서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김정은이 자기의 이 권력의 정통성을 막 세우기 위해서
외국 물을 먹고 온 사람인데 그 머리 스타일 자기는 마음에 들겠어요? 예. 근데 할아버지하고 비슷하게 하고 다니려고 그 머리 스타일을 하고 다니고 그 뚱뚱한 몸매를 유지하려고 그러는 거죠. 본인도 고역일 거다. 힘들죠. 아, 진짜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할아버지 스타일을 계속 이렇게 이어서 하려고 그러고 비슷한 일을 그런 걸 통해서 뭔가 정통성을 유지해야 되는 참 고달프고 안 된 상황에서 예. 남쪽에서 그 방송을 듣는 사람은 북의 일부 병사밖에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그렇게 민감하게 응하고 있구나, 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한 가지는 예. 뭐냐면, 그러니까 그 김관진 실장이 그 얘기를 했었을 때 기자들이나 국민들이 느낄 때는 성과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요. 약간은 대통령이 그 전날 재발 방지와 사과 이걸 분명히 대통령이 콕 찍어놨기 때문에 아 내가 합의하고 온 그 협상문하고 요거하고 크게 코드가 다르지 않다라고 예. 하는 걸 열심히 설명하려고 하는 더듬수가 약간 보인 건 있어요.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지적들은 있었던 것 같다는 말이에요. 예. 아니, 내가 지금 확성기의 역할에 대해서 과소평가했던 사람을 이제 비판을 하려고, 특히 이제 유승민. 제가 납작 엎드렸습니다. 아니, 미리 이렇게 힘을 딱 주면서 자아 비판을 하니까 좀 할 말이 없게 됐는데, 사실 확성기라는 그 역할에서 우리 모두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뭐 이렇게 역할에 대해서 무시했던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전부 다 굉장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확성기는 북한의 SNS다. 북한의 SNS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서는 이 SNS나 사회관계 예. 서비스망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유언비어를 통해서 이렇다더라 하고 하는데 그 어떤 소스가 이것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 확성기만 없으면 이거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네. 이 확성기가 북한에 SNS 역할을 해준 것이죠. 그러니까 북한 정통성이 취약하고 체제가 취약한 북한으로서 너무나 아팠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는 그야말로 이제 영어식 제대로 된 버튼을 누르고 예.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제대로 된 스위치를 찾은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헷갈리실 수도 있어서 그런데 확성기를 철거한 게 아니라 스위치만 현재 내린 상황입니다. 진짜 결단계 여러분들 이제 잘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천안함 사태가 발생했어요. 천안함은 이번 건에 비하면 더 큰 사건입니다. 예. 수십 명의 장병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정부에서 확성기를 틀려고 했어요. 튼다라고 했습니다. 튼다고 하다 결국 못 들었습니다. 확성기 틀었을 때 초래될 수 일이 북한에서 포기합니다. 그럼 포기하면 전면적까지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때도 우리가 솔직히 우리가 겁이 나서 못 들었어요. 이번에는 과감히 틀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틀어버리면서 북측이 얼마나 무서워하는 것을 김정은이 황병서를 보냈으면서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무서운 거를 이번 우리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부 모든 국민 모두가 확성기의 위력을 뼈저리게 느낀 겁니다. 만약에 북한이 과거처럼 합의문을 뒤엎고 또 군사적 도발을 가해온다면 확성기 스위치 켜는 것은 물론이고 어제 취재하다 보니까 대북 관계 정통한 한 취재원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예전에 우리가 전방에 설치했었던 대형 전광판에 이 채널A 뉴스, 연합뉴스 뉴스 속보 계속 나가던 그 대형 전광판도 다시 세워야 된다. 그 말에 100번 공감합니다. 자, 다음 돌직구 신문 뉴스를 통해서 이슈를 확인하시죠. 이번 협상은 끝났고 이제 남과 북 당국자들은 각각 남과 북으로 돌아갔고 요금 통지서가 나왔습니다. 바로 김정은의 손익계산서가 오늘 동아일보에 아주 재밌게 분석이 됐습니다. 각 부분에서 과연 얼마를 김정은이 손해봤고 과연 얼마를 김정은이 이익을 봤을지 동아일보 외교부 기자들이 자세히 정리를 해봤는데 자세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손익계산서, 김정은의 손익계산서. 목함지뢰 도발에 대한 김정은은 과연 이익을 봤을까 손해를 봤을까? 이거 사실은 가려야 되는데 목함지뢰 도발에서 김정은은 손해다. 왜냐하면 천안함 북침 연평도 도발 때도 없었던 대북 심리전 확성기를 우리가 다시 실시했기 때문에 김정은이 손해를 본 것이다 라는 내용이고요. 이렇게 하면 되겠군요. 두 번째, 준 전시 상태 선언과 관련해서 전시 북한군 동원 방법과 전개 순서가 노출됐기 때문에 이건 역시 손해다. 그리고 세 번째, 대남 대화 제의. 우리 만납시다. 최우시한 통첩과 대화 동시 제의에서 조급함을 드러냈다. 협상 장소도 남측 지역으로 양보할 만큼 절박했다. 이것 또한 역시 김정은은 손해다. 하지만 대내 결속이라는 부분에서 보시면요. 김정일 성군 혁명 영웅도 55도를 맞아서 군부의 충성심을 띄었다는 점에서 여기서는 김정은이 이익을 봤다. 그런데 단기 이익이다. 라고 동아일보 기자들은 평가했고요. 남북 접촉 결과
북한 주체로 명기한 첫 유감 표명이다. 그리고 심리전 시설 존치, 방금 저희가 말씀드렸던 확성기는 철수하지 않았다. 언제든지 재개가 가능하다. 도발 이전만도 못한 상황이다. 북한으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남북 접촉도 김정은은 손해를 봤다. 그리고 대외 관계, 중국과의 관계인데 전승절을 앞둔 중국한테 제대로 미운털 받겠어요, 김정은. 김정은 이번에 열병식도 못 갑니다. 잠시 후 내용 전해드리겠지만 관계 악화됐다. 손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영역에서 5개 부문이 김정은은 손해를 받고 김정은이 이익 본 것은 대내 결속, 북한 내의 체제 결속, 단기적으로 이것 하나밖에 없다. 정성희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오늘 동아일보 기자들이 이렇게 평가했는데. 사실은 저는 김정일 성군혁명 영도 55대 맞아 충성심 띄우기 이거를 또 저는 이렇게 단기 이익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목함질의 도발 같은 경우는 아마 전방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충성 경쟁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사건이 있기 전에는 분명히 그것이 이익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된 상황이 이렇게 전개가 되고 이렇게 남북한 합의까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그 황병사가 TV에 나가서 그런 말을 할 정도가 됐으면은 제 생각으로는 군부 내의 어떤 이반이라든지 군부 내의 실망감 이런 것도 저는 상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도 단기적으로 이익을 보는 것도 좀 과대한 평가가 아닌가. 사실은 이 부분도 군부 내의 균열이나 어떤 그런 것도 상당할 것으로 저는 생각이 그럼 듭니다. 김정은이 이번에 다 손해봤다 이런 의견이신데. 분명히 단기적으로는 뭔가 김정은으로서 되네? 재밌네? 이런 게 있었을 거예요. 그동안 김정은이 계속해서 우리 봤잖아요. 돌직구 쇼에서도 계속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군에 시찰을 가거나 그리고 군대 비행 훈련, 비행 연습이라든지 훈련이라든지 이런 거를 계속해서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막 일종의 막 신기했죠. 자기가 잠수함도 타고 그다음에 무슨 전략미사일 발사할 때 성공입니다. 뭐 자기가 먼저 좋아하기도 하고요. 비행기도 자기가 직접 몰아보고 무슨 장난하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번에 자기 말 한마디로 막 그 군대 전체가 움직이고 모든 인민이 다 동원되고 이러는 걸 보면서 뭔가 내가 통솔이 되는구나. 내부 단속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후과는 어마어마할 겁니다. 무려 5일 이상 거의 일주일 가까이를 온통 긴장 상태로 몰아놓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어린 학생들한테 입대원서 쓰라고 이렇게 하면서까지 전시 상황으로 막 만들어 놓고 나서 결과가 이게 뭐예요? 황병서가 가서 막 얘기했지만 기승전 다행 전쟁 안 나서 다행인 것처럼 뭔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걸 보면서 북한의 인민들도 상당히 퀘스천 마크를 갖고 있겠지만 군부는 군부대로 어마어마한 불만을 가질 겁니다. 전술은 전술대로 다 노출됐죠. 동원은 동원대로 다 했는데 아무런 성과는 없죠. 이런 부분에 대한 불만들이 누적되게 됐을 때 장기적으로 이 장기적이라는 건 큰 게 아니라 2, 3년 정도에 아마 김정은한테 상당히 부담으로 다가오는 일들이 이번에 쭉 누적돼요. 잠시만요. 방금 말씀하신 이 군사적 전략들이 노출이 됐다. 이 부분 때문에 CNN 보도에 따르면 미 국방부가 북한에 대한 작전을 처음부터 다시 설정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1일 17시부터 전선대연합 부대들이 불의작전 진입이 가능한 완전 무장한 전시 상태로 이전하며 준 전시 상태를 선포한 이후 북한의 병력 증강 움직임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North Korean military movements, including activation of some air defense radars that might be able to detect incoming aircraft, deployment of additional artillery pieces near the DMZ. 중단거리 스커드 미사일 발사 징후에다 북한의 대표적 비대칭 전력인 잠수함들도 기지에서 사라졌습니다. 미 국방부는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 방어를 위한 전쟁 계획을 다시 마련하고 있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미 고위 관리들은 북한의 병력 증강이 심각해 미국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면서 북한이 전쟁을 개시하려는 징후가 감지될 때 한국을 방어할 수 있는 군사력 운용 계획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Anytime the North Koreans start playing games like this, you've got to take it seriously because you don't know what their next step will be. 한편 미 군사 전문지 에어포스 타임스는 미 공군이 한국을 지원하기 위해 B-2 스텔스 폭격기 세대를 괌에 배치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연수입니다. 미 국방부가 보기에 이것들 봐라.
한반도에서 전시 상황이 날 때 북한군은 이렇게 움직이네. 이렇게 다 내려다보고 있었던 겁니다. 자, 안용환 전 의원님. 김정은이 군대를 움직이는 전략 이번에 노출됐는데 전직도 국방부 출입기자로서 김정은의 작전 설명해 주시죠. 이번에 노출된 게 이제 전쟁이 터지면 이제 터지기 전에 남이나 북이나 후방에 있던 전력을 빼내고 전방으로 배치하고 또 현재 갱도에 들어가 있는 특히 북한은 그걸 빼냅니다. 사실 북한이 갱도 속에 북한 모든 게 다 갱도에 들어가 비행기도 갱도에 넣습니다. 호도 갱도에 넣습니다. 예. 북한 동굴 속에 비행기를 넣습니다. 그래서 금강산 유람 초창기에 가던 분들은 그걸 느껴요. 금강산을 들어가 갑자기 산소에서 비행기 튀어나오더란 거 아닙니까? 예. 뭔가 했더니 금강산에도 곳곳에 갱도를 파가지고 비행기를 숨겨놓은 겁니다. 우리는 경납고라고 해서 지상에 지어놓는데 그렇죠. 북한은 동굴에 동굴을 넣는 파고 거죠. 넣는다. 그런데 이런 사건 터지면 그 동굴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좌표라고 그럽니다. 군대 용어로 예. 좌표. 그래서 좌표가 드러나야지 우리가 포병들이 또 공군에서 미리 정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딱 전쟁이 터지면 그 좌표를 그냥 누르는 거죠. 그럼 하나 맞추는. 근데 이 좌표들 상당 부분 이번에 드러난 겁니다. 노출된 거네요. 노출된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긴박한 상황이 터지면 북한도 내부에 통신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감청을 다 합니다. 예. 북한에 대해서 정보를 얻는 것은 인공위성에서 찍어내는 그 사진, 미국 쪽 사진이죠 주로. 그다음에 이제 우리 공군에서 띄우는 정찰기가 있습니다. 띄우는 사진. 그다음에 우리 337 부대로 하는 데서 거기서 감청하는 것. 그런데 이번에 이런 상황 때문에 통화내용이 굉장히 늘어납니다. 그래서 노출돼서 여지가 많이 생긴 것이죠. 그런데 이제 북한은 최전방에 이제 화면 보시면은 4개 군단이 있습니다. 4개 군단이 있다. 그러니까 북한은 1개 군단 10만 명 정도입니다. 우리 군단보다 사이즈 훨씬 큽니다. 그 군단이 전면전 내려오기 전에 일단 특수부대를 보내는 것이죠. 근데 이번에 특수부대 중에 하나가 이제 전력 자산 중에 하나가 잠수함. 이번에 잠수함 어제 우리 보도에 들었지만 북측의 동해안에 있는 잠수함 70%가 빠져나온 겁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북한 측에서 전쟁이 발발할 것 같으면 잠수함을 빼내는구나. 그리고 그 양이 어느 정도구나. 해군은요 기본적으로 333 원칙입니다. 3분의 1 원칙. 3분의 1은 작전 들어갑니다. 3분의 1은 훈련합니다. 3분의 1은 수리합니다. 수리 대기한 게 해군의 기본인데 이번에 70%를 빼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하나 하고 이제 두 번째. 그러면 이제 북한이 만약에 전쟁을 벌일 때 일단은 잠수함 70%부터 기동하는구나. 빼낸다. 이걸 우리가 알게 된 거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북한이 공언했죠. 특수전 부대를 남쪽으로 내보낸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평양에 있는 지휘관들 내려보낸다는 거. 이게 전쟁의 징후구나. 우리 알 수 있었던 거고. 또 하나는 지금 남포 북쪽에 있던 이른바 공기부양정. 이 공기부양정은 북한의 1개 소대 병력을 실어가지고 남한에 이제 서해안 우리 뻘지대 아닙니까? 공기부양정의 특징은 뭐냐? 바다가 아니라 뻘 위에 모래사장이 막 올라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상륙작전 하면 바다에 배가 멈추면은 우리 인천 상륙작전 보면 상병들이 물에서 막 첨벙첨벙 하고 오는데 그게 필요 없이 막 육지에 상륙하는 거예요. 거의 탱크 같네요. 탱크처럼. 그래서 저게 탱크를 실으면 막 올라오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작전 전략들이 전시가 되면은 어느 타임에는 어느 게 나오고 이게 노출된 것이죠. 게다가 이제 가장 큰 것은 이번에 좌표들이 많이 드러났다는 것. 제가 보기에도 이번에 아마 우리 북한 측의 포대들이 나오면 특히 이제 북한이 우리가 가장 무서운 게 북한의 방사포, 장거리포입니다. 숨겨진 게 있었을 겁니다. 이번에 포문을 열고 나왔을 때 우리 국방부 알겠지. 몰랐더니 여기도 있구나. 이제 좌표 조절해 놓는 거죠. 나오면 쏠 수 있게. 이런 것들이 노출됐다는 게 이제 우리는 굉장히 소득이고 북쪽한테는 굉장히 어떤 이른 게 있다고 봐야죠. 일부러 가짜 전력을 노출시켰을 가능성은 없나요?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아까 이야기 말씀드려 말았는데 북한이 김정일이 얻은 건 하나 있습니다. 준 전시 상태하면요 북한 경제가 마비됩니다. 모든 공장 올 스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준 전시 상태 오래 끌릴수록 북한 경제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북한도 경제가 있는 나라입니다. 쉽게 함부로 한 나라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준 전시 상태에 그러니까 남북한 무력 대치 상황 시간을 줄였다는 것은 김정은으로서는 한숨 돌릴만 일이죠. 이번 북한군의 전기 상황을 지켜봤던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국방부도 굉장히 발빨라질 것 같습니다. 북한 김정은으로서는 큰 실수이자 손해를 본 셈이군요. 다음 돌직구 신문으로 이동합니다. 이번에는 중국의 열병식, 벌써 다음 달 3일, 다음 주 조금 지나면은 바로 중국에서 전승열과 함께 열병식을 여는데 중국 측에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이름보다도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이름을 제일 먼저 말하면서 대한민국 박 대통령도 열병식 참석합니다. 중국이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정석 위원님, 중국 쪽 입장에서는요, 우리 박 대통령한테 고마워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승절 앞두고 말썽 부리는 북한 일단 잠재웠죠. 그 중국말도 안 듣는 애들. 그리고 나서 열병식도 가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국이 우리 박 대통령의 전승절 행사 참석에서 공을 들이고 있는지를 한눈에 어저께 알 수가 있었어요. 예. 여기에 어저께 중국이 발표한 거 보면은 30개국의 지도자들이 발표를 했는데 쭉 이름을 열거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30개국 지도자 중에 가장 먼저 발표를 했습니다. 다음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발표를 했고요. 이렇게 국가 수반뿐만 아니라 반기문 유엔 총장 같은 유엔 기구의 기구의 어떤 대표들도 10명 정도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초청은 했다. 초청은 했다. 그 다음에 얘기를 없어요. 온다 안 온다 말은 없는데 초청은 했다.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공은 북한이 넘어갔는데 북한은 물론 우리가 다 아는 듯이 김정은은 오지 않고 최룡해 부부장이 오는데 그래서 아마 이 열병식에 정말 박근혜 대통령과 최룡해 부부장이 만날 수 있을지도 좀 관심이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 관계가 중국과 북한이 처한 좀 애매한 상황에 대해서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좀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 열병식이라는 건 사실 승전 기념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참석하는 거는 상당히 당연한 것이지만 사실은 중국 같은 경우는 서방 국가의 참석을 굉장히 요청했는데 서방 국들은 참석을 안 합니다. 다 알다시피 미국도 참석을 안 하고요. 그다음에 유럽도 체코를 제외하고는 참석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일본도 참석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서방 국가의 대표자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하는 거에 대해서 중국이 얼마나 큰 의미 부여를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전승절 열병식에 얼마나 공을 들이냐면 중국이 관영통신 등을 통해서 북에 공공연하게 불쾌감을 표시했다고 하잖아요. 대체 우리가 이렇게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니들이 왜 그 코앞에서 초를 뿌리느냐. 형님 결혼식 잔칫날 받아놓고 동생이 사고 쳐서 경찰서 간 거예요. 너네 혹시 열병식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라면 우리 가만두지 않는다라는 거를 아주 공공연하게 표시를 했고 그것이 이번 북한의 굴욕 협상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중국이 기분 나빴다. 보는 시각이 있는데 우리가 중국 얘기만을 하지만 사실은 미국 얘기도 안 꺼낼 수가 없어요. 이번 사태를 통해서 정말 미국이 우리와의 공공연한 동맹관계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을 했는데 북한이 도발을 했을 때도 대놓고 북한을 딱 비난을 해줬고요. 그리고 합의를 마쳤을 때도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이 같은 합의를 지지한다라고 성명을 냈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우린 지금 계속 중국 얘기만 하지만 우리 편은 일단은 미국이구나. 우리 편은 일단 미국이다.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은요. 박용진 대변인이 그때 저희 도직구실에서 분석했던 내용인데 확성기 북한을 향해서 틀었던 확성기 내용 중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중국 3번 가서 시진핑 주석이랑 이렇게 친한데 너네 김정은은 한 번이라도 갔었냐? 못 갔대요. 약 올렸는데 이번 전승절에도 김정은은 못 가고 최종해가 가네요. 제가 그때도 되게 진지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쪽 확성기 방송에서 그 얘기를 약 올리는 걸로 얘기했지만요. 저기는 그나마 나라가 무너지는 것 같은 충격일 거예요. 북한은 왜냐하면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말미쯤에 그러니까 한일 전쟁을 중국이 합니다. 국공대 합작도 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참여했던 동북 항일 연군이라는 큰 군사 세력이 있습니다. 여기에 주축 중에 주축이 조선인들입니다. 그리고 이 조선인들이 바로 자기들의 건국의 어떤 기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북한의 사람들은요. 거기에 김일성 부대도 있고 그랬으니까. 그러한 어떤 틀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북한이 먼저 건국을 하고 국공 내전 중에 있었던 중국 상황에서 중국 공산당을 어마어마하게 지원합니다. 북한이요. 그리고 한국전쟁, 6.25 때 남침을 했었을 때는 또 중국이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이 건국 초기에 있었던 한 10년의 상황에서 둘은 거의 쌍둥이예요. 그냥 거의 한 몸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로 국가를 건설해서 쭉 같이 살아왔는데 이른바 혈맹동맹. 혈맹동맹 그 이상이었어요. 그런데 딱 돌아보니까 내가 지금 무슨 처지에 와 있는 거지? 우리로 치면요. 미국이 독립기념일 큰 잔치를 내서 독립기념일 300주년 이렇게 해서 하는데 우리는 안 부르고요. 북한의 김정인 불러다가 지극정성으로 막 어르고 달래고 옷 입히고 광 다 내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만약에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국민들이 갖는 그 황당함, 허탈함 이건 뭐지?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지금 북한의 인민들이 이 상황을 알게 될 건데 나중에라도요. 어마어마한 충격일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과의 관계를 그렇게 강조를 해왔던 그때에 살았던 사람들이 여전히
북의 그 인민들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충격, 그들이 교과서에서 배웠고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왔던 그 상황에서 김정은이가 나라 망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서 예. 저는 이거 북한한테 정말로 크나큰 부담, 김정은 지휘 체제에 있어서 가장 큰 부담으로 남는 한 꼭지점이 딱 될 거라고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 얘기 나와서 말인데요. 박 대통령이 이번 협상 어찌됐든 직접 박 대통령이 진두지휘하면서 북한에게 손익계산서에 여러 가지 손해를 가져다 주고 우리는 그래도 확성기라는 아직 압박 수단도 남겨뒀다라는 소기의 성과를 얻었는데 이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감이 붙은 것 같습니다. 정성희 위원님, 지지율도 올라가고 있는 소리가 막 저기 멀리서 들려오는데 청와대에서 오찬을 오늘 여는데 여당 의원들 전원이 참석하기로 했다고요? 몇 명이죠? 159. 예, 저는 청와대에 그런 공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당 인원수는 박용진 대변인이 제일 잘 알아요. 부러워서. 오늘 전부 다 갑자기 이제 초청을 해서 예. 제 생각으로는 남북 고위급 회담에 대한 설명을 하고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후반기 이후에 여러 가지 개혁 작업에 대한 국회의 지원을 요청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대통령이 한마디로 이제 탄력이 붙었고 자신감이 붙었죠. 그거를 기반으로 지금까지는 국회와 좀 껄끄럽지 않았습니까? 예. 이제 내가 다 안고 끌어안고 갈고 내가 소통 행보 열심히 할 테니까 도와달라 하는 자리인데요. 뒷얘기가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무슨 부르면 누가 가는 것도 아닌데 그래도 1국의 국회의원인데 예. 이렇게 한꺼번에 다 부르면 어떡하냐. 이게 우리 뭐 옛날에 그 어떤 권위주의 시절도 아니고 이렇게 국회의원이 대통령이 한 번에 부른다고 쭉 따라가서 우리가 해야 되냐 이런 불만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갈 거잖아요. 모르죠. 이제 몇 명이나 올지 사실 저는 그것도 좀 갈 거라고 봅니다. 다. 예. 그런 불만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제 새로운 현상입니다. 이건 지금 갑자기 잡힌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청와대 오찬하면 보통 일주일 전에는 통보가 됩니다. 왜냐면 일정을 다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특별한 사유, 뭐 해외에 가 있는데 그 돌아올 수 없는 특별한 사유 있는 분들은 빠지고 대개는 참석을 하지요. 그런데 이번 또 오찬입니다. 보통은 만찬을 많이 합니다. 예. 이명박 대통령 때는 제 기억으로 한 두세 번 했던 것 같아요. 했고. 그런데 이제 이번엔 처음이죠. 대통령이 그동안 소통 안 된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뭐 이런 행사를 한 것 같은데 물론 저 행사에서 크게 뭐 이야기 나올 수는 없습니다. 솔직히 뭐 의례적인 뭐 이야기하고 답사하고 이제 대통령이 헤드 테이블로 뭐 좀 용기 있는 국회의원들은 와가지고 잔을 고나기도 합니다. 용기 있는 의원들은. 용기가 필요하군요. 예. 아니, 왜냐하면은 좀 많은이기 때문에 좀 튀는 행동은 사실 서로 꺼려 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런 행동을 할 때 내가 튀는구나 보일. 윤상현 의원 혹시. 누님. 딱 잡힌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찌됐든 저런 행사를 한다는 것 자체는 대통령이 자꾸 이야기만 대통령의 모든 행위는 정치적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사례에서 아무런 대우를 안 하고 멍하니 앉아있다 하더라도 그 상징성이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 저런 행사는 자주 하는 게 좋습니다. 유승민 의원이 과연 이 청와대 오찬에 참석할 것인가? 오늘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물었더니 그거는 유승민 의원에게 물어봐야지 왜 나한테 물어보니? 라는 답을 했는데 유승민 의원 참석한답니다. 취재 결과. 과연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주목해 볼 만한 재미있는 뉴스거리일 것 같습니다. 이어서 돌직구 신문입니다. 나라를 생각하는 CEO로 등극을 하고 있는 SK의 최태원 회장. 막내딸이 아덴만에 가 있습니다. 둘째 딸이죠. 박수 받을 만한 일인데 이번에 임윤선 변호사님. 네. 어제 저희 돌직구쇼에서 소개를 했었는데 마침 돌직구쇼를 보셨나 봐요. 네. 전역을 연기한 병사들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러니까 김진 앵커가 클로징을 얼마나 인상 깊게 설명을 했으면은 세상에 예. 그걸 딱 보시고서는 아침 일찍 회장님이 직접 예. SK그룹 임원진한테 전화를 했답니다. 예. 전역 연기 신청한 사람들 특채로 채용하자. 야, SK에서. SK에서요. 땡잡았네. 그래서 우선 채용이 가능하도록 됐다라는 예. 뉴스인데요. 그래서 올 하반기 공개 채용부터는 이들에게 후보 1순위를 올려서 우선 채용을 하겠다라는 뉴스입니다. 예.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SK가 추구하는 문화가 강한 문화, 열정 있는 문화인데 바로 이들이 온다면은 거기에 일조할 수 있을 거다라고 예. 설명을 덧붙였다고 하는데요. 지금 김진 앵커가 얘기한 것처럼 지금 따님이 자녀가 지금 사관 후보생으로 입영을 해갖고는 아덴만에 가 있잖아요. 대한민국 해군이에요. 그래서 SK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진 것도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 군인들에 대해서 좀 짠하고 내 자식 같은 마음도 있을 테고 더불어서 또 뉴스가 된 게 46조 투자를 해서 일자리 창출에 일조하겠다라는 뉴스도 나왔는데 특사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특사로 나오면서 정권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 국익을 위해서 뭔가 일조하겠다라는 의지를 이참에 또 보이는 거 아닌가 하는 해석도 있더라고요. 사실 SK 최태원 회장님 빵이란 말은 좀 전문 용어 너무 지나친 전문 용어고요. 학교라고 하시죠. 학교에서 나온 지 지금 얼마 안 됐는데 그때 성경책 들고 나와서 좀 달라졌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볼 때 오늘 아까 조간신문에 박 대통령과 SK 최태원 회장 만나서 환하게 웃는 사진도 실렸는데 이뻐 보일 것 같아요. 이 전역 연기한 장병들 채용한다. 46조 일자리 하겠다.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창조경제 하겠다. 어제 50명 특채와 관련된 얘기는 이른바 안보 상황에 약간 편승한 느낌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미담으로 많이들 받아들일 것 같아요, 국민들이. 그런데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어제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M14 준공식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뭐지? M16은 총인데 M14는 이른바 반도체 그 건설 공장인데요.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합니다. 46조 아까 임 변호사가 말씀하셨습니다만 46조. 이것에 대한 투자 고용 창출 어마어마합니다. 21만 명의 고용 창출을 일으킬 거다. 또 55조의 생산 유발을 일으킬 거다. 한국 경제에 큰 효과가 있다라고 발표를 할 만큼 대통령이 경제 때문에 속이 쓰라린데 얼마나 좋겠어요. 서로 이쁘고 좋겠죠. 어제 두 분 만나갖고 서로 칭송하고 찬사하고 그랬답니다. 그런데 한 말씀 꼭 드려야죠. 평소에 잘하시면 국민들도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그런데 SK에 46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SK 은행에서 빌려서 한답니다. SK 임직원들은 저희는 어떻게 생각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찌됐든 이번에 그 전역 연기한 사병들을 특채했다는 건 굉장히 고무적으로 봅니다. 저는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한테 뭔가 보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 두 다리 잘린 분들한테 LG에서 5억씩 준다는 건 굉장히 좋게 봤습니다. 왜? 그래야만 목숨 걸고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죽더라도 내 가족은 국가가 책임져 준다. 이런 게 있어야지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내 최전방 비무장지대에 목숨으로 들어간다. 내가 다치더라도 국가가 내를 책임져 준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SK 저건 참 잘했다고 봅니다. 참 잘했다. 광고 후에 저희는 오늘의 휘날레 기사로 돌아옵니다. 잠깐만요. 네, 오늘 신문 읽어주는 남자가 준비한 휘날레 기사와 휘날레 사진은 바로 이 기사입니다. 북한 지뢰 폭발로 중상을 입고 두 다리를 절단해야만 했던 하재헌 하사. 지금 힘든 치료를 다 견디고 나서 그래도 밝은 모습으로 소회를 밝혔습니다. 두 번 다시 나와 같은 사고 피해자가 생기면 안 됩니다. 남북 고위급 접촉이 극적으로 타결됐다는 속보가 전해지고 3시간 뒤에 하재헌 하사는 본인의 SNS 계정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두 다리를 잃고 현재 병원에서 고통스러운 치료를 받고 있지만 하 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저는 건강합니다. 많이 좋아져서 더 이상의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면회와준 친구들, 선배님들, 후배님들 너무 고맙습니다. 라면서 인사말을 덧붙였는데요. 재활해서 자랑스러운 군복을 입고 수색대대에 남아서 남은 군복무를 계속하고 싶다. 라는 의지를 또 한 번 페이스북에 남기기도 했답니다. 어제는 전역을 연기한 대한민국 장병들의 소식을 전해드렸다면 오늘은 두 다리를 잃었지만 끝까지 군생활을 하고 싶다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청년의 글과 말로 문을 닫습니다. 대한민국 청년들이 이 정도입니다. 다시 한번 감동했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9시에 더욱더 풍성한 뉴스와 묵직한 돌직구 들고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더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Our someday might be today. Mysteries of destiny say are somehow and are some